트럼프의 재등장은 세계 질서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취임 첫날 사인한 행정명령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 주권 및 안보 강화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주로 미국 내부와 주변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경제 재건과 에너지 독립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세계 경제 질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발언과 행정명령 분석을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게나 기업 그리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꾸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향후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모형화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정부 지출이라고 하고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내 돈과 남의 돈이 있습니다. 정부 측면에서 내 돈은 세금으로 걷어들인 재정 수입이고 미국은 지난 100년간 내 돈 내에서 운영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정부 지출이 수익을 초과했습니다. 이를 재정 적자라고 하고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갖다 써야 합니다. 이를 부채라고 하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합니다. 1980년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2%로 바닥을 찍고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96년 GDP 대비 66%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1년 55%까지 하락한 후 다시 급격히 상승합니다. WTO 체제가 시작되었고 세계화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2020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6%로 정점을 찍고 2024년 말 현재 123%입니다. 국가 부채가 GDP를 초과한 시점은 2013년부터인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채를 누적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2014년에는 전체 부채 중에 71.7%는 민간 부문이 가지고 있었고 28.3%가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민간 부문의 보유 비중은 95.4%로 큰 폭 증가했습니다. 빚으로 유지되는 미국의 운영 메커니즘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실제로 훨씬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킨 모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미국이 있고 외국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정부가 있고 기업과 개인이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를 경제주체라고 하지요. 여기서는 제 나름대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을 금융업과 일반 제조업, IT 기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기업에는 서비스업이 더 있지만 그냥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미국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은 미국 내에서 금융업이 번 돈, 제조업이 번 돈, 개인이 번 돈을 다 합친 것입니다. 이를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있고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있을 것입니다. 금융업에는 투자은행, 보험회사, 저축회사, 증권회사 등을 포함시킬 수 있고 각종 연기금도 여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연기금도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부터 연기금 보험을 운영해왔고 투자 펀드들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에서 순전히 돈놀이를 할 수 있는 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습니다. 제조기업과 IT기업도 상품을 국내와 해외에 팔아 수익을 얻습니다. 국내 기업이 만들 수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해외에서 사와야 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금융과 IT 분야에서는 해외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지만 일반 제조업체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1995년 WTO가 출범했고 2001년 미국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습니다. 심한 노사분규로 골칫거리였던 생산성이 낮은 제조업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제조업 적자폭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은 IT, 금융, 방위산업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제조업을
중국과 한국, 대만, 일본 및 기타 다른 나라로 옮겼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올까요? 주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걷는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부과한 관세도 정부의 수입이 됩니다. 2025년 예산 기준으로 미국 정부 수입의 48%는 개인 소득세에서 10.1%는 법인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개인 소득세 다음으로 많은 세금이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인데 정부 수입의 36%입니다. 관세 수입 비율은 1.9%입니다. 트럼프 2기 정책과 관련하여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 지출을 볼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 정부는 늘 들어온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습니다. 모자란 돈은 어디선가 빌려와야겠지요? 미국 정부는 다른 데서 돈을 빌리고 종이 쪼가리 하나 건네줍니다. 이를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라고 합니다. 이 국채를 금융시장에 내다 파는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거래에서는 채권 실물이 오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로 빌려올 때는 이자를 더 주고 단기로 빌려올 때는 이자를 덜 줍니다. 이 국채에 정부가 이자를 얼마 줄 거야 하고 인쇄해서 박아놨는데 이를 표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금리라고 할 때는 이 표면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 국채를 사는 주체, 즉 정부에게 빌려주는 주체가 바로 국내에서는 금융기관, 펀드, 기업,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 국가의 정부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큰 무역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지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기업, 일반기업, 개인은 주식을 사고 팔듯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채권을 사고 파는데 외국의 정부는 다른 목적으로 이 채권을 매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997년 말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실제로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나라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는 이러한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화를 보유합니다. 대부분 달러로 보유하는데 이때 실물 달러로 보유하지 않고 미국의 채권을 사서 보관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미국과 거래하여 흑자를 보는 국가들의 정부에 이 채권을 팔아 다시 달러를 미국으로 흡수합니다. 채권 형태로 달러를 보유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 돈은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돈을 잠겨 놓은 것입니다. 미국과 무역해서 벌어들인 돈의 일정 부분은 묶여 있어서 당장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돈이 시장에 풀렸으면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겠지요? 이 돈은 다시 미국으로 흘러가 미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동안 가장 대미 흑자를 많이 낸 국가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미채권 보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무역 흑자 중 상당 부분을 미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미 채권 보유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2013년엔 1조 3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트럼프 1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보유량을 급격히 줄이기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7,600억 달러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미 채권 최다 보유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2017년 이후 대중 무역 적자폭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 하락폭을 일본과 한국, 대만, 베트남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미 채권 보유량이 줄어든 만큼 일본이 사주었지만 일본도 2021년 이후 미 채권을 시장에 계속 내다 팔고 있습니다. 미 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2014년 외국에서 보유한 미 국채 비율은 34%에서 2024년 20%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미국의 딜레마는 이 갭을 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무역 수지, 정치의 안정성, 정부 부채 등
다양한 요인이 작동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달러 가치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환율은 달라지겠지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렸던 2021년을 제외하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미국 채권 금리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놓고 이제 트럼프가 사인한 행정명령과 취임식 발언을 살펴봅시다. 경제 재건과 에너지 독립과 관련한 트럼프의 연설과 행정명령에서 강조한 트럼프 정부의 중점 사항은 에너지 정책과 제조업 부흥, 그리고 무역 정책, 물가 안정, 이렇게 4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트럼프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하에 밝혔습니다. The inflation crisis was caused by massive overspending and escalating energy prices, and that is why today I will also declare a national energy emergency. 베이비 드릴을 통해 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략 비축 재고를 확보해 에너지 수요를 창출시키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자고 합니다. We will drill, baby, drill. America will be a manufacturing nation once again, and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manufacturing nation will ever have, the largest amount of oil and gas of any country on earth, and we are going to use it. Fill our strategic reserves up again, right to the top, and export American energy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a rich nation again, and it is that liquid gold under our feet that will help to do it. 앞에서 설명한 모델에서 미국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 석유와 가스, 무기, IT 기술입니다.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수입을 줄일 수 없으면 다른 것을 더 팔아 돈을 벌면 되겠지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마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를 전 세계에 팔아 돈을 벌자는 것입니다.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증대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은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과거 제조업 영광을 되찾고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왜 그 많은 석유와 가스를 땅에 파묻어 놓고 썩히느냐는 지극히 사업가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통제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계산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생산 지역은 중동, 북해, 야말, 라틴 아메리카, 호주 지역인데 글로벌 에너지 수급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말을 잘 들어오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빈살만 이후 미국의 증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감산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든 집권 기간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의 변화 추세입니다. 배럴당 $70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 원가는 경쟁력이 낮아졌으며 바이든은 에너지 가격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주도해 온유와 가스 생산량을 증대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 통제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계산입니다. 트럼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경제포럼 화상연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페크의 석유 가격을 낮추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자율을 낮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I'm also going to ask Saudi Arabia and OPEC to bring down the cost of oil. I'll demand that interest rates drop immediately, and likewise they should be dropping all over the world. 세 번째는 러시아 견제입니다. 러시아의 힘의 온천은 석유와 가스입니다. 미국 주도로 G7과 EU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하여 $60로 가격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현재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석유 가격은 $70 이상입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주요 소비처는 현재 중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제재는 중국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시장 가격보다 더 낮게 석유와 가스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 한국, 일본보다 에너지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제조 경쟁력의 온천은 미국이 제공해 준 셈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에 수출하지 못하는 물량을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서방 제재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입은 P 곱하기 Q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명분으로 중국을 최대 압박할 것입니다. 미국이 석유와 가스를 증산하더라도 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로부터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차지했듯이 석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와 가스 최대 수요처는 중국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어차피 러시아산을 쓰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산한 석유와 가스의 일부를 소비해 주는 것이 러시아의 힘을 빼고 증산 후 석유와 가스 시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석유와 가스 물량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팔 수 있는 주력 상품은 식량과 에너지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판매를 Q 측면에서 무너뜨림으로써 장기적으로 러시아 자금줄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관계를 써 러시아와 중국을 띄워놓으려고 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해 P를 낮추면 러시아는 물량과 가격이 모두 낮아져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처럼 전장에 직접적으로 돈을 쏟아부어 러시아의 힘을 빼는 전략보다는 전선에서는 평화를 중재하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힘을 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북극해의 기후갭에서 바다를 통해 남진하려는 러시아를 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외곽을 공격하려는 전략을 고려할 때 중동에서 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처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하며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 이란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떤 형태든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증대하려는 네 번째 이유는 AI 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AI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고 돈과 인재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를 최대한으로 증산하여 발전소도 짓고 이 AI 산업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낮춰 범접할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또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였던 그린 뉴 딜 정책을 폐기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처리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ith my actions today, we will end the Green New Deal and we will revoke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saving our auto industry and keeping my sacred pledge to our great American auto workers. In other words, you'll be able to buy the car of your choice. 이는 다분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기차를 놓고 중국과 경쟁하는 것은 자원과 기술 측면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기술 시장을 연장하여 더 준비한 다음 중국과 한판 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고 다니는 전기라는 기술 트렌드와 시장 트렌드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한 10년 전기차 시장을 멈춰 놓으면 중국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 기간에 자원과 기술을 개발해 전기차 시장을 확장해도 큰 차원에서는 늦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런 에너지 개발과 전통적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트럼프의 정책의 최대 걸림돌은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약과 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는 수송망 확보입니다. 트럼프 2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에너지 개발과 제조업 붕 그리고 AI 산업 촉진은 탄소 배출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약을 취임 첫날 탈퇴 선언하고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입니다. Thank you, sir. The next item here is the withdrawal from the Paris Climate Treaty.
또한 증산할 에너지의 핵심 소비처는 유럽과 아시아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확보하려면 수송비를 낮춰야 하고 원하는 시기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송로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 수송로가 바로 파나마 운하이고 장기적으로는 북극해 항로입니다. 미국의 북극 전략과 파나마 운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은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경제 재건과 에너지 독립 정책 중 제조업 부흥에 대해서 들여다볼까요? IT와 항공, 우주, 국방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과 조선업은 망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은 심지어 부분적으로 중국에게도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영 이론의 기본은 포드나 GM의 관리 기법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 부문에서 뒤처져 있는 전통적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그린 뉴딜을 폐기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한 것만으로도 큰 혜택입니다. We will build automobiles in America again at a rate that nobody could have dreamt possible just a few years ago.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에 무역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역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수입 전용 외부 수익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Of our trade system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families. Instead of taxing our citizens to enrich other countries, we will tariff and tax foreign countries to enrich our citizens. We are establishing the External Revenue Service to collect all tariffs, duties, and revenues. It will be massive amounts of money pouring into our treasury. 또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To defeat what was record inflation and rapidly bring down costs and prices.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건과 에너지 독립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 정책의 목표는 마가이고 마가를 통해 부채 국가에서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마가를 위해서는 제조업 부흥이 필수적이고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면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 생산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 기술 측면에선 단기간 내에 중국, 한국,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우선적으로 땅만 파면 나오는 석유와 가스를 최대한 생산해 미국 내 생산 원가를 낮추고 이를 전 세계에 팔아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유가 인하와 금리 인하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원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을 지원하며 외부적으로는 보편 관세를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입니다. 아직 선언적 정책과 부분적 행정명령만 사인했기 때문에 전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큰 윤곽을 그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이 부흥하면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고 법인세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는 관세로 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트럼프의 최대의 적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최대의 적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멤버십 회원과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과 본 영상에 링크된 쿠팡을 통해 필요하신 물건을 구매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